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빛별리사학원 민법 전임 강사 이상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박수까지 쳐주시고 방송합니다. 추운 날씨에 설명의 시간도 오늘 좀 애매하죠? 예, 금요일 한 4시 해가지고 이렇게 글쎄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변리사 수험생활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한테 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제가 쭉 계속 해왔지만 오늘도 조금 더 컴팩트하고 여러분이 좀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요 판서 노트 쭉 칠판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팜플렛 또는 그 복사물 있죠?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뒤에 좀 안 보이시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걸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설명회 때 보통 3가지 얘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글씨 크기 적당하시죠? 관심이 있는 자격증인 변리사. 그다음에 변리사 그냥 될 수 없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변리사 시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시험 보는 날까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얘기들 이제 차례대로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민법 강사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변리사가 아니에요. 민법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전문 법조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법을 전공한 사람이 강의를 하고 현직 변리사들은 이제 민법 다음에 나오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그 부분이 다 이제 현직 변리사들. 오늘은 제 시간이 끝나면 이제 한승준 변리사가 특허법을 담당하고 있는 한승준 변리사가 들어올 텐데 우리 한빛변리사학원의 변리사님들은 다 실무와 강의를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현장에서 생생한 이야기. 변리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 관심 있는 게 변리사 업계 현황. 힘들어요. 살만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 전망.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요거 현직에 있는 한승준 변리사가 친절하게 소개하고 답변해 줄 테니까 요 부분은 숙제로 다음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변리사 시험 전반적인 얘기 한번 개관해 보고요. 변리사 시험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공부를 시작하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 전반에 관한 얘기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요 민법 얘기에다가 조금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도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제 강의하는 스타일하고 비슷합니다. 강의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고 미리 좀 얘기를 해주고 그 안에 좀 구체화 시키는데요. 변리사 시험이 어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변리사 시험을 붙으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 합격자들의 통계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 자료에는 따로 안 들어있지만 그러려면 대체로 여러분이 지금 대비하는 게 2027년 시험이잖아요. 설마 2달 뒤에 있는 내년 시험 대비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겠느냐 그 얘기 한번. 이건 변리사 설명회를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금 2025년 12월 말에 맞춰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자료 보시면 3페이지, 4페이지에 변리사 시험 과목과 일정이 좀 들어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이 1차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리고 2차는 주관식 시험인데 거기 여러분한테 이 자료가 안 나갔나요? 있죠. 받으신 분. 그래서 1차 객관식 시험은 1교시가 산업재산권법이에요. 이게 언제 시험 보냐면 항상 2월 마지막 주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설 연휴하고 겹쳐서 좀 땡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관행상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요일 날 보다가
종교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토요일로 이제 굳어졌어요. 그래서 2026년은 2월 28일이 시험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산재법 끝나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법이 2교시로 들어갑니다. 이 산재법이 그 안에 여러분 표 보시면 알겠지만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변리사가 되면 주로 다루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민법은 왜 과목으로 들어있느냐? 모든 법의 기본이 민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법들이 들어있는 국가시험은 그 베이스로 민법이 항상 깔려있다. 모든 국가시험이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민법을 알아야 비로소 다른 법을 공부할 자격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자연과학. 이것도 말이 좋아 자연과학이지 안에 많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해서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각각 40문제씩 나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면 특허에서 20문제, 상표에서 10문제, 디자인 보호법에서 10문제. 그리고 여기 물, 화, 생, 지에서 각각 10문제씩. 민법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제가 마지막 민법 공부 방법론 얘기할 때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돼요.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네. 단 꽈락이 없어야 됩니다. 네. 꽈락이라고 하는 게 40점이에요. 40점 미만으로 맞으면 예컨대 산재법 100점, 민법 100점 맞아도 자연과학이 37.5다. 그럼 탈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과목이 다 40점 이상이란 전제하에 60점을 초과한 사람 중에서 600명을 뽑아주는 거야. 여기서 1차에서 600명을 뽑습니다. 과거엔 1000명 뽑았는데 2차 경쟁률이 너무 세져요. 그래서 600명 뽑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보통 3000명 정도가 원서를 접수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원서 접수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시험장에 들어가는 분이 한 3000명 정도니까 5대1 정도라고 할까요? 높은 경쟁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변리사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시험 중에. 왜요? 제일 조금 뽑아요. 최종 합격 인원이 200명이에요. 물론 동점자 처리까지 하면 200명 좀 넘을 수 있겠죠. 뭐 220명까지 뽑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한 200명 조금 넘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과목 평균으로 600 자르고 그다음에 1차 붙은 사람은 2차를 2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27년 1차를 붙었다. 그럼 나는 홀수가 좋으니까 2029년에 볼래. 그건 안 되고 2027, 2028 연속 2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차 시험은 변리사 시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4문제 나오는데 2시간씩 봐요. 4문제를 쭉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점짜리 2개, 20점짜리 2개 나와가지고 2시간씩 요 산재법에서 특허가 독립하고요. 그 다음에 상표가 독립을 해요. 이건 언제 보냐면 7월 말에 봐요. 거의 매년 그렇습니다. 7월 마지막 주 금, 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틀에 걸쳐가지고 금요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리고 토요일 날 1차에서 민법이 생소했다면 2차에서 이제 민사 소송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사소송법. 얘는 또 왜 뜬금없이 들어왔느냐? 모든 법의 기본이 민법이라고 그랬죠. 법을 아직 여러분이 용어를 모르겠지만 크게 실체법,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절차법의 기본이 이거예요. 모든 법의 근본이 민법이라면 절차법의 근본이 민사소송법이다 해서 요 민소법이 2차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과목인데 하나 더 있죠. 그 4페이지 표를 보시면 선택 과목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자기의 전공과 관련돼서 4번째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여기 선택 과목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선택 과목 중에 그 전기전자 전공하신 분들은 대체로 요거 10번의 회로 이론 요거 많이 선택해서 시험 보고요.
그다음에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뭐 유기화학 같은 거 많이 보시고, 나는 1차 때 디자인 보호법 했고 열심히 잘 했으니까 나 2차에서도 할래 해가지고 디자인 보호법도 많이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호법보다 조금 한 발 더 나간 거 양이 좀 작지 않느냐 해서 저작권법도 선택하고, 그래서 요거는 자기의 전공과 관련해서 하나씩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각각 2시간씩 4문제 쓰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좀 불공평한 점이 있었냐면 2차 시험이 4과목을 평균을 내가지고 합격자를 뽑다 보니까 특허, 상표, 민사소송법이 조금 약해도 이쪽에 선택 과목이 아주 우수한 분들이 이걸 막 95점씩 맞아버리는 거예요. 2차 과목들은 보통 점수가 짜요. 채점을 할 때 7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70점 맞으면 그 과목에서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저는 민법과 관련이 있으니까 민소법 채점하시는 분 이렇게 옆에서 목격도 해보고 했는데 채점 기준이 정말 짭니다. 채점할 때 쭉 답안지를 검토하다가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채점자가. 그러면 72, 3점 나와요. 아, 이 학생은 나보다 뛰어나다. 아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70점 주고, 보통은 50에서 60 사이에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7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서 2차 커트라인은 보통 미리 말씀드리면 1차 커트라인이 75에서 80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2차 커트라인은 한 52에서 56점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3과목의 점수가 조금 낮아도 한 과목을 월등하게 잘 봐가지고 평균을 확 올려가지고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 선택 과목이 패스 제도로 바뀌었어요. 패스 페일 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선택 과목은 50점 이상 맞으면 패스 해가지고 제외하고 요 3과목만 가지고 평균으로 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1차 시험에서도 제가 그냥 살짝 생략했는데 거기 4페이지 보시면 영어가 있죠. 저게 1차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토익 기준으로 775점 이상을 확보해야 1차 시험장에 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점수를 일단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어가 일단 775점 갖고 계신 분은 5년간 유효하니까 과거에는 2년간 유효해가지고 영어 시험 보러 그냥 정신없이 2년마다 시험장 다니기 바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1차 시험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2차 시험에서 두 번째 날 선택 과목은 50점 이상만 맞으면 평균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변리사 시험의 과목과 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최소 합격 인원의 3배수 해가지고 보통 한 600명 이상 뽑는데 610명에서 620명 정도 뽑고 2차 시험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00명에서 완전히 카트를 해버렸는데 한 210명 정도 뽑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차 시험을 공부할 때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이냐. 통계표도 그냥 우리 뭐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살짝 말씀드리고 1차 공부하는 가장 보편적인 대표적인 전략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민법부터 얘기하면 민법은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그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커리큘럼에 따라 가지고 복습 횟수 자꾸 늘리면서 문제풀이만 좀 해주면 지금 85점부터 90점까지는 능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과거의 변리사 시험 민법은 난이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변리사 민법하고 거의 수준이 같은 시험 문제가 지금은 없어졌죠. 사법시험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어떻게 사법시험보다 변리사 민법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냐 해가지고 사법시험 당국이 막 반성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산업인력공단으로 출제 당국이 넘어가면서 좀 문제 수준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 능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법 강사인 제가 보기에는 최근의 경향에 맞춰 본다면 90점까지는 맞을 수 있다. 목표 점수를 95까지, 즉 두 문제, 세 문제 틀리는 것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90점을 목표로 충분히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재법은 방금 과목 구성 봤죠? 얘를 못하면 변리사 시험 되지도 못하고 돼도 문제가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열심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문제가 좀 울퉁불퉁하고 이상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 특허 상표도 법학으로 이제 논리가 쭉 일반화되면서 짱돌 문제도 많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이 정도 점수는 이건 사실 더 맞을 수 있어요. 특허 상표는 양이 조금 더 작아요. 민법보다 작고 암기할 게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 정도 점수는 무조건 확보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이게 공격보다는 약간 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간 자료는 대체로 60에서 65라고 적혀 있지만 좀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요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자연과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요 네 과목 중에 예컨대 나는 물리화학에 좀 특기가 있다 그러면 요 두 과목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머지 둘 중에 한 과목 정도는 뭐 기본적인 책, 기출문제 정도 풀고 하나는 포기하고, 그래서 포기한 과목은 그날의 번호 해가지고 뭐 2번 쭉 찍기도 하고 3번 쭉 찍기도 해서 일렬로 세우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붙는 시절이 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점수가 비슷하니까 여기를 자꾸 확보하려고 해서 자연과학이 1차에 당락을 많이 가누는 그런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과목 다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커트라인이 인플레가 일어나서 80점을 막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80점이 넘어가면 그해 시험 당국이 반성해서 너무 커트라인이 높다 해서 그 다음에 약간 난이도를 높게 해가지고 75까지 끌어내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쪽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트라인이 아무리 높아도 붙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쪽을 맞으면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모습이 되는데, 그해 상대평가를 뽑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항상 요 과목에 이 정도 점수를 목표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자연과학의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한빛 변리사원에서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보니까 요 네 과목 중에 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지구과학은 자기 전공과 무관하게 좀 아는 게 없어도 주어진 얇은 교재 제대로 공부하고 가면 8개 내지 9개까지 맞을 수 있게 나오고, 요 세 과목 중에 그나마 해볼 만한 과목 2개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 하나 기본 베이스 깐다, 그렇게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시험 빨리 붙고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연과학의 강점이 있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조금 약한 분들은 미리부터 자연과학을 이제 한 과목 대비를 해주시고, 조금 나는 원래 좀 과고 출신으로 여기에 강해 그러신 분들은 뭐 7월 이후부터 천천히 출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자연과학은 이제 지구과학을 포함해서 적어도 3과목은 열심히 해주고 나머지 한 과목은 방어 차원에서 한 서너 문제 커버한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자연과학 때문에 당락이 아주 크게 나뉜 애가 2006년인가는 자연과학에서 40%가 꽈락이 나왔어요. 10명 중에 4명이 40점 미만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과목이 아무리 좋아도 합격을 못했습니다. 뭐 이때부터 농담삼아 자연과학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대비를 잘해서 가다가 2012년인가는 이때는 아주 심각했어요. 정확하게는 62%가 꽈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1차에 당락을 가늠하는 주류가 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공부량은 민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산재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민법에 들어가면 그 법학의 방대함에 일단 놀라게 되고요. 요거 잘 극복하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이 돼서 실무에서 다룰 산재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난 이거
100점 맞고 얘들 70점 맞을래? 그럼 2차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자연과학에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1차의 주된 중점은 민법과 산재법에 놓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025년 12월 현재 내가 당장 이제 변리사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먼저 오로지 민법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민법 강사라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법학 변리사 민법 변리사 시험 시작할 때 반드시 민법 책 딱 열고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민법 강의 끝날 때까지는 다른 법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 때는 다른 법 과목 섞으면 안 돼요. 요 민법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민법뿐만 아니라 법학 공부 방법론의 기초를 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로지 요 한 1월부터 3월 초 정도 되는 2달 조금 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민법만 하시고 여기에 더한다라고 하면 영어, 토익 뭐 갖고 계신 분은 큰 문제 없겠지만 아닌 분들은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나는 한 과목만 공부하는 스타일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자연과학 중 한 과목 정도 시간 조금 할애해가지고 보는 식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간의 수험생들 경향을 보면 자연과학도 자기가 잘하는 과목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그 공부 순환 사이클에 비추어서 더 고득점에 가깝다라 그렇게 말씀드리네요. 그런데 나는 물리가 꽝이야. 그렇다고 물리 먼저 잡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자신 있는 과목부터 해야 좀 덜 질리고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시간도 조금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정도 코스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산재법 들어가는데 산재법도 요거 공부하는 순서 있습니다. 무조건 특허부터 시작해야 돼요. 민법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특허법이 산업재산권법, 즉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입니다. 난 상표 먼저 할래.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요거 먼저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게 3월 초부터 해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차 공부량 중에 민법이 제일 양이 많고 그 다음에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상표법인데 상표법이요. 특허가 20문제, 상표가 10문제라고 해서 반이네. 안 그래요. 상표는 특허하고 법리가 다릅니다. 법리가 달라가지고 새로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허 다음에 상표라는데 이것도 양이 꽤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표법도 요거 5월 한 달 다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기본 강의만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1월부터 5월까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민법을 올인해서 제가 다른 법은 절대로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랬죠. 요 1월부터 2월 말 3월 초까지는 오로지 민법만 하는 거예요. 근데 3월부터 특허를 출발할 때 민법을 딱 덮어놓으면 어때요? 민법을 덮어놓으면 민법을 이거 그런 말 뭐 자료에도 써 있을 것 같은데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휘발성의 학문. 민법 처음 접해가지고 강사 강의 듣고 책 써 있는 거 밑줄 치고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면 즐겁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엄마하고 좀 얘기 좀 하다가 저녁 먹고 씻고 공부하려고 책을 딱 폈더니 오늘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 날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법학의 방대함 때문에 그래요. 들을 땐 이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라고 딱딱 들어오는데 나중에 다시 정리하려면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잡아야 돼요. 기억을 계속 리마인드 상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할 때 특허를 7, 8의 노력을 드린다면 민법 했던 걸 2, 3의 노력으로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표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특허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표를 한다고 해서 상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큼직큼직한 과목들을 같이 일정 시간을 쪼개가지고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공부 시간이 늘어나고 할 게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5월까지 이 세 과목 기본 딱 잡아놓으면 이제 훌륭한 수험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디보법은 왜 빠져 있느냐? 여러분 디자인 보법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10문제이긴 하지만 그 양이 정말 작아요. 예, 양이 상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2차 강사님들한테 물어보면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특허법 강사들은 6, 3, 1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상표법 강사들이 분노를 합니다. 어디서 5, 4, 1이요. 디자인 보호법은 분노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이건 양이 작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허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허에서 그대로 연결이 돼서 이거는 큰 어려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짧게 특허가 제대로 돼 있으면 바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물론 디자인 보호법의 오묘한 법리도 있는데 그거는 능히 민법, 특허, 상표를 공부했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은 아예 하반기에 정리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기왕에 상표법까지 한 거 한 2주 정도 투자해서 한번 한다 해가지고 같이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상반기는 이렇게 보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연과학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이사이에 뭐 주말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하루를 쪼개서 밤 뭐 한두 시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쭉 진행하다가 보면 자기만의 루틴이 생겨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인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릅니다. 자연과학을 대하는 태도는 한 달 잡고 일주일씩 4과목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같이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혹시 한빛 학원 종합반에 들어오시면 커리에 맞춰 가도 되고 아니면 자기 개인 루틴에 따라가도 되고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월까지는 요 과정으로 일단 1차 법학의 기본 베이스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27년에 당연히 동차를 노려야 되겠죠. 1차 붙고 바로 그 해에 2차 붙는 걸 동차라고 합니다. 동차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 1차 한번 떨어진 분들은 2차 시험만 1년 준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공부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차로 붙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소한 과목이 민사소송법인데 지금 한 5월, 6월까지 상표법까지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차 대비해서 민소법을 한 7월 정도에 기본 강의 정도 들어서 간만 잡아놓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소법을 완벽히 준비해야지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간만 잡아놓고 그 다음 해에 1차 시험 끝나고 그리고 출발할 때 이게 있었지 하고 기억 살릴 정도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민사소송법이 이런 거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간만 살려놓자라고 말씀드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추천하는 게 이 선택 과목 무시하다가 꽈락 맞으면 큰일이잖아요. 즉 이거 50점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나는 2차 선택 과목으로 뭐 디자인 보호법 할래, 저작권 보호법 할래, 회로 이론 할래 해가지고 과목 정해놓고 적어도 그와 관련된 기본 이론 정도는 해놓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2025년 12월 현재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전략은 요 정도요. 5월까지 1차와 관련된 민법, 특허, 상표. 그때 1회 독식이 아니에요. 복습도 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수회독을 해서 완전한 기틀을 잡아놓고 여름에 민소법하고 저는 오히려 요거 잘 해놓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민법을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얘는 휘발하지 않아요. 얘는 휘발성이 없어요. 왜? 휘발이라고 하는 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민소법의 특징은 처음에 민소법 책을 보면 그냥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게 종이에요. 뭔 얘기를 하는지 완전 외계어 같습니다. 그걸 적응해야 되는데 이 기억을 시험 보는 날짜까지 7월에 막 집중해서 한다고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해 다음에 3월에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이 얘기들이 같이 나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민법이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이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도 연결이 돼서
1차 과목 하나에 불과하지만 공부량은 제일 많고 생각할 게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소법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초 틀만 다진다. 예. 그리고 선택 과목 이제 꽈락 맞지 않게 단단하게 준비해 놓는다. 예. 그러면 동차할 기본 자격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 이후 즉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1차 시험 문제풀이도 들어가야 되고 그때는 1차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를 돼야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던가 하겠죠. 그렇죠? 할 게 많아요. 방금 말한 대로 앞에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날아가기 때문에 돌리고 그걸 회독수를 쌓는다, 반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독수를 쌓아가지고 뭘 들으면 아 맞아 이런 거였지라고 감을 계속 가지고 가고 그거를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 9월, 10월, 11월에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네,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거. 그 단계를 마무리 짓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 회독 반복해서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네. 그 찰랑찰랑한 순간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합격하는 겁니다. 네. 평소에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1, 2월 달에 몸이 안 좋아서 쉬었다. 그럼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합격하기 어렵고 계속 반복해서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다가 정점에 들어있을 때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제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2026년 공부 스케줄 저는 보통 대표적인 객관적인 이런 모습으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변리사 시험에 구성하고 그리고 내년에 난 이런 식으로 가는 걸 기본 틀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큰일 났네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인데 말이 좀 많았네요. 민법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민법은 우리나라 단행법 중에 법조문이 제일 많은 거예요. 1118조. 요 앞에 모습이 S자 2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S자 2개 붙여가지고 1118개. 그래서 민법을 학문적으로 개념을 잡으면 일반 사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거 이제 오늘 여러분 오시라고 수고했다고 이제 정성민법 이제 이벤트로 증정해 드릴 텐데 그러면 첫 페이지 피면 민법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건 학문적 개념이고 우리 평소에 쓰는 일반적 사회적 개념으로는 이렇게 잡으면 쉬워요. 쉽다고 했는데 모르는 단어 사인, 개인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 이게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나는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죠. 친구는 10만 원 갚을 의무가 있죠. 그런 걸 다루는 게 민법이다. 즉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 그래서 5개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총칙, 두 번째가 물권법, 세 번째가 채권법, 네 번째가 친족법, 마지막이 상속법이에요. 이게 민법의 구성입니다. 아니 구체적 내용이 뭐냐? 물권법이 한자로 읽으면 쉬워요.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권법은 오늘 학원에서 책을 한 장 증정받았어요. 그럼 이제 내게 됐죠. 그걸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 기타 물건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물권법이에요. 채권법은 여러분 채권이란 말은 평소에도 좀 쓰지 않나요? 채권자, 채무자란 말 쓰지 않습니까? 아까 뭐 10만 원 빌려줬다. 빌려준 사람 채권자, 빌린 사람 채무자. 그런 말 쓰잖아요. 금전 말고 뭐 자동차 주고받는다. 그런 것도 다 채권이에요. 이거는 채무자에게 즉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 총칙은 뭐냐? 총이 공통이라는 얘기거든요. 물권법, 채권법에 공통적인 걸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물건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는 게 물권법. 이게 조문번은 생략할게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는 게 물권법. 사람에 대한 권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게 채권법. 그거에 공통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해서 이 파트를
재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와 의무는 꼭 재산과 관련된 것만 아니죠. 네. 가족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A 남과 B 여가 결혼했어요. 법률 용어로는 결혼이라고 안 하고 혼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서로 뭐 부양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조 지켜야 되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즉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또는 아이가 없어서 입양했다, 그런 관계도 있겠죠. 그걸 부모와 자녀 관계, 부자 간의 권리 의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핏줄로 얽힌 친족을 혈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혼인으로 얽힌 친족을 인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족과 인척을 합쳐가지고 친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사람들 사이에도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그죠? 요게 친족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법은, 이 상속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쓰잖아요. 갑이 사망했다. 그럼 그 재산은 자식들한테 가요. 자식이 없다. 그러면 부모한테 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배우자. 배우자는 공동상속화. 그런 식으로 상속 순위, 또 유언, 유증 그런 거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속 그리고 유언과 관련된 걸 쭉 규정한 게 상속법. 그래서 이 파트는 가족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 그 판서노트에 재산법과 가족법에서 이렇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변리사 시험은 주로 산재법 다룬다고 했잖아요. 특허와 상표. 그러니까 특허 상표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로는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가족법은 변리사한테는 필요 없는 지식이다 해가지고 변리사 시험 민법은 여기까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766조까지입니다. 민법 총칙 1조부터 시작해서 766조까지가 변리사 민법의 공부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빠져나갑니다. 가족법은 우리의 시험 범위에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좀 좋은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부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여기는 들으면 바로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대, 상속, 뭐 유언장 썼대, 뭐 부부 뭐 싸웠대, 그런 얘기들 여기 바로 들으면 까먹지 않고 기억이 잘 나는 부분인데, 좀 어렵고 힘든 부분만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조부터 766조까지 민법 총칙이 184조까지고 물권법이 372조까지예요. 그래서 요 총 766개의 조문을 가지고 이제 민법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민법 공부다라고 말씀드리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여러분한테 오늘 아직 책이 나가진 않았죠? 1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민법전을 피면 민법 제1조 해가지고 법원이란 제목하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료에도 있나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1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좀 바로 와닿지 않잖아요. 뭐 바로 와닿으면 뭐 공부 경험이 있거나 또는 약간 법적 기본 마인드가 있는 건데, 이게 법 조문이 아주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1조는 법원이란 제목 하에, 이것도 한자로 쓰면 나 법정 갔다 와서 뭐 대법원 그게 아니라 이게 원천 할 때 원자예요. 샘표 간장할 때 원자입니다. 그래서 법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인데, 법원이란 제목 하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읽긴 읽고 한글로 써 있지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A라는 사람하고 항상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민사 분쟁이 생긴 겁니다. 뭐 쉽게 A는 B한테 5천만 원, 요 정도 한 장 써도 되겠죠? 1만 만자? 5천만 원 빌려줬다고 갚으라고 주장을 해요. 야, 빌려간 돈 갚어.
또 B가 뭐 누구세요? 그러는 겁니다. 네. 왜요? 내가 왜 너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빌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민사 분쟁이 생겼죠. 그러면 그중에 억울해하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 거는 겁니다. 소송 건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요. 그럼 이 사람 이름 뭐겠어? 소 제기당한 사람? 네, 우리 피고라고 하면 돼요. 여기다 인자 붙이면 안 됩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쓰는 거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법원은 여기 법원은 이 법원이 아니에요. 네. 여기 법원은 장소 원자 있죠. 네. 법정 갔다 왔다. 그래서 판사라고 읽으면 쉬워요. 네. 법관이라고 읽으면 쉬울 겁니다. 법원은 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잖아요. 네.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소송에 끌려 나왔죠. 그거 응소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 기타 재판을 해야 되겠죠. 법관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느냐 그런 얘기야. 그냥 A가 말 똘똘하게 잘한다고 A 윈, B가 불쌍해 보인다고 B 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재판을 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법률의 규정으로 해라. 법률로서 재판해라. 민법 기타 법률 잔뜩 있잖아요. 법 조문에 있는 걸로 판결 내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건을 다 규율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혹시 법이 없으면 관수법이란 걸 해라. 즉 사람들이 널리 관행처럼 행하는 그게 규범화된 게 있다면 그걸로 사건을 해결해라. 근데 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리로. 조리라고 하는 게 이게 한자어인데 그냥 법의 일반 원칙, 상식이라고 읽으면 쉬워요. 경험칙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명령하는 규범이 아니죠. 법관한테 명령하는 규범이에요.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로서 사건 해결해. 근데 법률이 없어? 그럼 관수법으로 해결해. 그것조차 없어? 마지막으로 조리로 해결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받을 정석책에 쭉 써 있는 거예요. 법 조문이 먼저 나오고 그 조문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쭉 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떻게 공부해요? 수학을 하든 영어를 하든 제일 먼저 이해를 해라. 그리고 이해한 걸 잘 정리해라. 그리고 그거를 외워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해, 정리, 암기. 네.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데 열심히 이해했다.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 야, 너 외우지 않고 어떻게 시험 보냐? 뭐 그런 얘기하고. 열심히 외웠는데 틀렸어요. 했더니 무턱대고 외우니까 틀리지. 뭐 그러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잘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해, 정리, 암기는 모든 공부 방법의 기본 틀인데, 자 법학은 항상 법 조문에서 출발해요. 법 조문을 먼저 큰 소리로 읽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모르겠다. 그거를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어요. 각 교수님들이 즉 학자들이 이건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걸 이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이론이 법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즉 개인 간의 분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방금 본 대로 법정에 가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왜 3심제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진리로 굳어집니다. 다른 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판결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판결의 태도를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법조문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대법원이 이건 이거야라고 판결을 내려주면 그 이후에 유사한 사건들은 다 그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논리에, 즉 이 3단 논법의 기초에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암기까지 해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게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우리 몇 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조 법원부터 시작해서 766조 불법행위 파트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이 중에 정말 중요한 조문도 있고 필요 없는 조문도 있고 뭐 찢어버려도 되는 조문도 있고 중요성이 다르다 그런 얘기여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잘 정돈해서 예습복습 해가면서 암기까지 가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민법 처음 공부할 때 2달 정도는 무조건 민법에 올인하고 다른 법은 섞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민법을 다시 볼 때는 그 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보고. 그 다음에 3회독 할 때는 2주 동안 보고. 그 다음엔 일주일 동안 보고. 그 다음엔 문제집 풀면서 또 빨리 하고. 그 다음엔 판례 정리하면서 더 빨리 하고.
시험 가까워지는 1월, 2월에는 3, 4일에 한 번씩 회독 돌려가지고 기억을 잘 살려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받는 질문이 공통적인데 뭐 1차 공부에 시작해서 제 책 홍보 뭐 이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민법의 정석이었는데 5글자가 왠지 느낌이 안 좋아서 4글자로 줄여봤는데 느낌이 다시 안 좋으면 5글자로 다시 드릴 의향도 있고요.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열심히 잘해보자 그런 얘기고, 이 받는 질문들이 다 이런 기억이 안 나요. 당연한 겁니다. 방대한 양, 강한 휘발성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반복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예습과 복습 중에 우리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는 무조건 복습이에요. 처음 강의 들을 때 예습하지 말고 듣고 나서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예습은 문제풀이, 문풀 강의 때나 필요한 거예요. 문풀은 자기가 풀어보고선 이렇게 해결하는구나라고 이제 접근을 해야지, 남이 풀어주면서 이게 하는 거야라고 듣기만 해선 선입견만 생기고 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습이, 법학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복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수험민법은 기본적으로 복습이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차곡차곡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소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본 강의 한 150강 돼요. 한 50회 정도의 하루에 3강씩이라고 했을 때 하면서 법 조문 얘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얘기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민법의 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변리사로서 수험계를 떠나는 것을 가장 원하니까 시험에 필요한 공부만 제대로 잘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학원에서 또는 민법 강의를 듣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대화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크게 나서 좀 무서운데요. 요 1년간의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뭐 TPS 같은 거 끊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 여러분 민법 기본 강의,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법학의 공부 방법론이 이때 이제 확립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날짜로 말하면 1월부터 2월 말, 3월 초까지 과정이 될 텐데 이때 제대로 잘 해서 그 다음 과정들은 그때그때 자기의 필요에 맞게 가면 될 것이고, 뭐 제가 1년간의 커리큘럼을 다 소개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기본 강의 하면서 제대로 어디로 갔나요? 뭐 탄탄한 기본기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빨랐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강의실을 꽉 채워가지고 좀 덥기도 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준 변리사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오셨네요. 네, 이 강의라고 할까요? 이 짧게 이 입문자 설명회 아까 이제 이상은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하셨잖아요. 제가 변리사 시험 공부를 2016년 9월쯤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약간 엄청 빨리 붙었어요. 좀 솔직히 말하면 운도 되게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합격했냐라고 물어보면 운이 좀 좋아가지고 빨리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1차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 1차 합격할 때 아까 들으셨던 이상윤 교수님 강의를 제가 듣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해서 그 해에는 2차 시험 한 번 불합격을 하고 그 다음 해에 2차 시험 2번째 쳐가지고 또 여기서 또 운이 한 번 더 좋게 최연소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승준 변리사고요. 이제 2018년에 변리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을 해가지고 2019년 초부터 지금까지 한빛 변리사학원에서 특허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강의랑 2차 강의 둘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차 강의에서는 이제 한빛 학원에서는 특허법 그 강사 중에서 이제 수강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오시면은 제 강의에서 아마 많이 만나시게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변리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40분 정도 드리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질문 같은 거 하시면은 이런 거 제가 좀 많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윌로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부대표 변리사로 지금 열심히 일을 또 하고 있고요. 변리사가 보통 뭐 상표 디자인하는 변리사, 그리고 특허 업무하는 변리사가 있고, 특허 업무하는 변리사는 보통 기계 변리사, 뭐 전자 변리사, AI가 다 이제 전자 쪽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화학 바이오 쪽 하는 변리사, 이렇게 기술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변호사도 뭐 상속 증여하는 변호사 뭐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변리사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그 중에서 기계 분야랑 전자 쪽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출원 업무라는 것과 이제 심판 소송 업무를 주로 분쟁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분쟁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실무만 하는 거는 아니고, 제 취미가 판례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법 논문을 좀 몇 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한승준하고 뭐 논문 뭐 이렇게 하면 몇 개 나오거든요. 이제 밤에 잠이 안 오시면은 한번 가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밑에 좀 제 강의랑 전문 분야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제 책 소개만 좀 드리면은, 저희 그 나중에 특허법 공부하실 거잖아요. 일단 여기 오셨으면은 변리사 시험 보려고 오신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리사 시험 그런 이제 에피소드에 따라서 변리사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 그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제가 민법 교재 주문할 때까지 10일이 안 걸렸어요. 진짜 거의 금방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은 그거 자체가 그냥 인생 낭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 오신 거는 이미 무의식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걸 꼭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교재가 이제 특허법은 여러분이 이제 1차 시험 접근했을 때부터 합격하고 아예 변리사대에서 나갈 때까지 보게 되는 교재의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앞에 3개는 여러분이 이제 2차 시험 가가지고 보게 되는 책들이고, 요거 뒤에 2개가 1차 시험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교재 2개거든요. 첫 번째로 고등학교 때 특허법을 공부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특허법은 모두가 노베이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특허법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들을 때 이제 기본서 교재, 제가 쓴 책은 특허법 강해라는 교재이고요. 요거 가지고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시험을 치러 가겠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2가지 교재를 보게 되고요. 2차 시험에 가면은 외워서 써야 됩니다. 논술형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한 이 책의 압축형 버전이 이 책이고, 판례들이라는 게 있어요. 판례라는 게 있는데 그 판례들을 시험에 그대로 내곤 해요. 요즘 시험에서. 그래서 그 판례들이 뭉쳐져 있는 걸 판례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판례집이 요 교재고, 2차 시험 논술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례 문제, 그 논술형 문제들이랑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그 문제와 답이 섞여 있는 게 요 사례 연습이라는 교재입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변리사 시험 공부하러 오셨는데 변리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보통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많이 만나가지고 변리사님이시네요. 해서 근데 그 변리사가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보통 하시는 답변이 그 특허라고 얘기를 하면 상위 한 30% 정도고, 이제 뭐 다른 직업이랑 뭐 임상병리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변리사니까 이제 다른 직업이죠. 그래서 정말 다른 답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변리사가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인지, 무슨 직업인지를 알려면 이 변리사가 속해 있는 이 업계, 그걸 이제 특허 제도라고 부르는데 그 특허 제도가 뭔지부터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변리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말씀드리고, 산업재산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고, 자연과학개론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보면은 산업재산권이 도대체 뭐고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긴 한데 그냥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것 때문에 이제 특허라는 개념이 필요한 건데, 제가 비행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연구를 막 해가지고 비행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럼 그 비행기 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들었겠죠. 비행기 막 날개도 만들고 캐드로 날개 도면 그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날렸는데 뭐 추락하고 뭐 다시 만들고 날려보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베껴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왜냐면은
기존에 없었던 걸 만드는 건 어렵지만 기존에 이미 있는 거를 따라 만드는 카피캣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출시를 해서 상용화를 했는데 딴 사람들이 이걸 베껴서 만들면 최초로 만들 때 들어간 돈은 1억 원이 들어서 만들었는데 딴 사람들이 이걸 베껴서 만들 때는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원가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맨 처음 개발한 사람은 빚쟁이가 되고 끝나버린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럼 그 문제가 발생하면은 아무도 발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기술 개발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호를 해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제도가 생겨났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직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의사라는 직업도 있고 변호사라는 직업도 있어요. 뭐 더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의사는 왜 있는 직업이에요? 돈 많이 벌려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연관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또 변호사는 왜 있어요? 이 사람 둘이 붙여놓으면은 결국에는 둘이 투닥거리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변호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다 본질적인 욕구랑 관련이 있는 것인데 변리사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랑은 관련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거랑 관련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거부터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변리사라는 건 특허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직업인 건데 이 특허 제도라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제도나 뭐 직업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가 특허 제도라는 거예요. 국가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라는 뭐 집권 세력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어떤 의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특허 제도라는 게 존재하고 특허 제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도와주려고 만든 게 변리사라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럼 이 특허 제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넓게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이제 불러주는데 요 산업재산권이라는 거랑 비슷한 용어 중에 아마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는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지식재산권이랑 산업재산권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어떤 자동차를 뭐 자동차 회사에서 딱 출시를 했어요. 그럼 이 출시된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이크 시스템, 뭐 자율주행 기술, 뭐 의자 높이 조절기 이런 것들은 특허로 보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특허나 실용신안이라고 불러주는데 실용신안은 특허보다는 이거는 약간 그 기술의 수준이 살짝 허접한데 라고 하면 그건 이제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해줘요. 아주 어렵지는 않은 기술을 보호해주는 법이 실용신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살 때 이 차 자율주행 기능이 끝내줘, 이 차 브레이크 기술이 끝내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왜 이 차를 구매해요? 이 차가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예요. 이 차가 독일에서 유명한 브랜드예요. 명품 차예요.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 수요자의 어떤 일반 대중의 인식이 있어요. 이 회사 차는 좋아. 그걸 보호하는 그 수요자 인식을 보호하는 게 이제 상표라는 제도인데 상표도 이 산업재산권의 일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디자인은 예쁜 건데 반복 생산 가능한 예쁜 거를 법에서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이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건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지만 이 디자인법 강사님이 들으면 이제 뒤로 넘어지실 표현이긴 하지만 예쁜 건데 반복 생산 가능하면 디자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작권은 이제 디자인이랑 조금 겹치는 게 많긴 한데 이 보면 이제 곡선이 유려하잖아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이런 거를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만 간단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거에 이제 저작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 요거 3개 있죠. 요거 3개를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저작권 빼고. 그래서 변리사가 법적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그 대리 규정이 법에서 써 있지 않고 변리사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요거 3개에 대해서 이제 변리사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 요거 3개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요거 네 가지 권리. 그 실용신안 특허랑 거의 제도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특허법에서 같이 배워요.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 세 개를 합쳐서 산업재산권 법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 공부 시작하시면 40문제가 특허 20문제, 상표 10문제, 디자인 1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합쳐서 산업재산권 법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건데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기존에는 이제 크게 산업재산권이랑 저작권이라고 나누고 있었어요. 한 1800년대 말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었는데 이게 인간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특허, 실용신안 이런 제도 가지고 보호할 수가 없는 새로운 어떤 무형의 가치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어요. 종자를 개발했어요. 내지는 그 반도체 칩 같은 거 보면은 안쪽에 그 그림 그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회로도가 사실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 그림에 대해서도 독점적인 권리를 줘요. 그걸 이제 반도체 배치 설계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권이다라고 해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변리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산업재산권 법이고 이 저작권은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그 선택 과목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도대체 여기서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냐? 변리사가 하는 국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술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 기술이 표현된 하나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기술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기술에 대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길 가다가 저 이거 특허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그 특허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경기도에서만 미칠까요? 서울에서만 미칠까요? 한국 전체에서 다 미치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형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무형의 가치가 한국 전체에 독점권이 미친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현으로 써져 있어야겠죠. 내 맘대로 쓰면 그거 어떻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형의 가치가 있을 때 그 무형의 가치가 적절한 그 권리가 좋은 권리로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변리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즉 무형의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객관화된 서면으로 작성해주는 거. 요게 첫 번째로 변리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변리사가 글짓기를 되게 잘해야 돼요. 글을 되게 많이 쓰는 직업이에요. 기술을 글로 표현하는 직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보통 수습 변리사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리뷰를 보면은 거의 국어 수업이 돼요. 왜냐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바뀌어 있고 막 이렇게 막 접속사 이상하게 붙어 있고 이런 거부터 보통 교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수요자 신용이 있을 때 그것을 법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특허청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최근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식재산처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지식재산처에게 제출하는 것, 그게 첫 번째로 변리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의뢰인이 와요. 의뢰인이 돈을 주고 왔어요. 그러면은 의뢰인이 기술, 브랜드 디자인 이런 무형의 가치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요거는 이렇게 보호를 해야 돼요. 요거는 저렇게 보호를 해야 돼요. 전략을 제안을 해주고 그 전략에 기초해서 출원이라는 걸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허도 출원을 해서 등록이 돼야 특허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출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출원 대리라고 하고요. 그 특허청 지식재산처에서 곧바로 등록 그래 너 보호해줄게 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하게 적혀 있어. 이 부분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야 돼. 이런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의뢰인을 대리해서 반박하는 서면, 법에서는 의견서 내지는 보정서라고 불러줍니다. 그런 것들을 제출하는 일도 하고요. 거기서 거절해버렸어요. 지식재산처에서 너 이거 안 돼. 너 특허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것도 다 변리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식재산처에서 그래서 등록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납부해서 이제 특허권이 생긴다, 상표권이 생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변리사가 하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허 받아서 뭐 할 거예요? 특허 받았는데 옆집 사람이 내 기술 똑같은 거를 막 따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의 편지를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법에서는 경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보내요. 귀하의 무궁한 평안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날까지 중지를 안 하시면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각오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등록 권리를 가지고 분쟁에 가서 특허권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 뭐 제3자가 내 고객을 침해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대리를 해서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변리사가 많이 하는 업무가 됩니다. 뭐 의뢰인의 제3자 등록 권리로 대항을 받는 경우에 답변서를 내거나 뭐 무심한 청구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심판도 걸고요. 그리고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내 친구한테 야, 너 내 기술 써 대신에 한 달에 10,000원씩만 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고요. 검토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하는 일이 출원 업무, 그러니까 지식재산처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인커밍, 아웃고잉, 국내 사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국 변리사예요. 근데 한국 고객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의 특허를 받고 싶어요 라고 와요. 국내 사건이에요. 그리고 해외 고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좋겠지만 애플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있어요. 그 회사가 한국에 특허를 받고 싶다. 그 권리는 나라마다 존재합니다. 한국의 특허권, 미국의 특허권, 일본 특허권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등록을 받으려면 한국에 따로 또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고객이 한국으로 진입을 하는데 한국에 한승준이라는 변리사가 있던데 난 그 사람한테 할래 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맡겨서 제가 그 사람의 업무를 수행을 해줘요. 외국 고객을 대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해외에서 사건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인커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국 고객,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는 한국에만 특허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온갖 곳에 다 특허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고객이 외국으로도 나가겠죠. 그걸 아웃고잉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이렇게 출원 업무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분쟁 업무는 심판 업무, 소송 업무 이렇게 나뉩니다. 아까 뭐 분쟁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특허권 내지는 이런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권리 자체에 관한 심판이나 소송은 변리사가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파생되어 있는 이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리를 해야 되지만 특허 자체에 관한 심판이나 소송은 변리사가 대리를 하고 있고요. 법에 써 있어요. 그 외에는 뭐 기술거래라든지 이 특허권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지고도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특허권을 가지고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 특허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야 대출 금액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도 변리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변리사 뭐 하는 직업인지 좀 이해 가셨나요? 이런 거를 이제 변리사가 하고요. 그래서 시험 이야기를 좀 하면은 변리사 시험은 크게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과목이 3개인데 사실 여기 안 쓴 게 있어요. 영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공대분들 그 영어 저만 그런가요?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미리 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을 먼저 좀 잘 취득을 좀 잘 해두시고 산업재산권, 민법, 자연과학개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시험장에서 푸는 시험 과목으로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산재법이라고 부르는 거 40문제, 요거 40문제, 요거 40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산재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 20, 상표 10, 디자인법 10문제인데 그러면은 흔히 하실 수 있는 생각이 그러면은 산재법 강의 중에 대충 절반 정도가 특허법 강의고 그 중에서 다시 절반이 상표, 다시 나머지가 디자인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강의 수가 압도적으로 특허법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특허에 관한 절차, 상표에 관한 절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 어디서 진행이 되냐면 지식재산처라는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가 대부분 동일해요. 대부분 동일해요. 그래서 수업을 나중에 들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특허법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전부 다 특허법 시간에 배워요. 그래서 특허법에서 요 20문제를 다 맞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상표법에서 대략 5문제 정도는 이미 맞출 실력이 있어요. 상표법만 알아야 하는 문제는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그 디자인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이랑 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7문제 정도가 특허법과 동일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40문제 중에서 특허법 내용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32문제인 거예요. 32문제. 특허 강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압니다. 32문제가 특허법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이고 상표법 고유의 쟁점들 5개, 디자인법 고유의 쟁점들 대략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지금 시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민법은 아까 이상윤 교수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법도 크게 4가지로 다시 나뉘게 되죠. 그렇게 되고 자연과학개론 4문제 있죠. 그래서 물리 10개, 화학 10개, 생명과학 10개, 지구과학 10개 이렇게 나뉘는데 뒤에서 자연과학개론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즘 시험 트렌드는 예전에 아주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한 과목 버려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한 과목을 그냥 생으로 다 버려버리면 합격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서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어렵게 나온 거는 제가 기계공학과 나왔거든요. 기계공학과 나왔고 2차 시험에서도 회로이론이었어요. 선택 과목을. 그러니까 뭐 회로이론 같은 거 나오는 거 뭐 기계공학과 가면은 맨날 하는 게 공을 던져가지고 뭐 공이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어디 착지를 하냐 그런 거 계산하는 거를 맨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안 풀리는 물리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전공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실제로 그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오는 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에 인생을 걸고 싶지 않으면 과목 버리지 말고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게 자연과학 개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대략적으로 합격 점수가 한 75점 정도에서 보통 요즘에는 합격선이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75점을 받으면 1차 시험 친 날부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날까지 매일매일 한빛 자유 게시판에 들락날락 거리게 됩니다. 뭐 시험이 뭐 어렵네요. 저쩌네 뭐 에브리 타임에서는 뭐 누가 뭐 몇 점을 맞았네 저러네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그 마음고생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 애초에 목표를 80점 이상을 맞는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80점이면 총점이 240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민법이랑 산재법 아무리 잘해도 100점 맞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자연과학개론에서 대략 한 60점에서 70점 사이는 맞아줘야 좀 수월하게 1차를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과목 버리지 마시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과목 하나 버리는 순간 75점 만점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딴 거 다 맞아야 되는데 다 맞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가지를 다 버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다 공부를 하셔서 보시는 걸 권장을 많이 드리고요.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4과목을 시험을 쳐요. 4과목. 그래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이렇게 되어 있고 1차는 시험을 하루에 쳐요. 하루에 이제 1교시, 2교시 하고 점심을 먹고 자연과학개론 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은 특허법 2시간, 상표법 2시간을 치고 첫째 날이 끝나요. 그 다음 날에 민사소송법 치고 선택과목 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시험은 그래서 다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은 다 주관식으로 나오고 그 과목당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4문제가 한 문제를 그냥 통으로 수필 쓰듯이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가 다시 여러 개의 소문항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논술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유기화학, 회로이론 이런 시험들을 치게 되고요. 그 민사소송법이 이제 2차 시험에서 처음 보는 과목이에요. 1차 시험에서는 민법이 있었잖아요. 2차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은 왜 공부를 하냐면 이 특허에서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연결이 되는데 행정소송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알아야 변리사 업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게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법이랑 상표법 요거 2개 있죠. 요거 2개는 1차 시험 과목이랑 겹쳐요. 겹치면 좀 더 쉽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이 정오를 가리는 시험이고 2차 시험에서는 잘 쓸 수 있냐의 시험이라서 조금 국면이 다르다 설명을 드리고 한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좀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특허법이 산재법에서는 핵심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40문제 중에 32문제가 특허법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법은 우리가 이제 절차적 성격이 강해서 처음에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이래요. 민법 기본 강의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 1시간을 들었어요. 처음 1시간을 듣고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방금 강의 들은 걸 복습을 막 해요. 그럼 방금 강의 들은 부분을 읽으면 다 이해가 가요. 이게 민법의 특징이에요. 대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누가 여기다가 펜으로 낙서를 해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을 펼친 기억조차 다 날아가 버려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특징이 있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려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허법 기본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3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집에 갔어요.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다시 책을 폈어요. 근데 문장 하나당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문장 하나당. 왜냐하면 그 개념 하나하나는 3주 뒤, 4주 뒤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쪽 내용을 다 알아야 앞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요런 게 특허법이에요. 그래서 특허법 공부하시다가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 게 막 이래요. 기본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실강을 들으러 왔는데 한 4주 차에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요.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앞쪽부터 다시 보고 나서 그리고 다시 뒤쪽 수업을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시는데 전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다시 앞쪽 가서 봐도 몰라요. 뒤쪽을 알아야 앞쪽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특허법 기본 강의 들으실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아무리 어렵고 내가 이해를 못하고 특허법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일단 완강까지 무조건 이악 물고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특허법입니다. 뒤쪽 내용을 알아야 앞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체 절차를 다 알고 있어야 앞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빠른 회독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회독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두 번째 다시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이런 거는 난이도 자체가 높은 과목들이 아니잖아요. 시험이 그냥 수능이 어렵게 나오는 거지 내용 자체가 막 기가 막히게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들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은 뭐 탐구 영역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순차적으로 조금씩 공부를 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특허법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많이 권장드리는 게 일단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봐야지, 요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기본서 회독이랑 문제풀이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나중에 1차 기본 강의 모든 과목 다 듣고 나서 객관식 문제집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 꼭 이걸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풀었던 기출문제집 내지는 객관식 문제집 대략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집을 한 4-5번 풀면은 산재법은 그냥 절대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산재법은 그냥 기존의 기출문제가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한 12개년, 13개년만 해도 엄청 내용이 많거든요. 그거만 잘 풀어놔도 합격 가능한 점수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1차 시험 9월에 시작해가지고 1차 기본 강의 완강한 시점이 1월 초였어요. 1월 초. 1월 초에 기본 강의 완강을 했다니까요. 디자인법 강의 완강을 1월 5일인가 했어요. 그리고 2월 25일에 제가 1차 시험을 쳤는데 그때 산재법 87.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격을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자연과학에서 찍은 게 몇 개 맞았습니다. 그거 있긴 한데 찍은 거 틀렸어도 합격했거든요. 어떻게 합격을 했냐면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해 가세요? 기출문제 계속 풀어요. 그 중에서 계속 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틀렸던 거 체크하고 해서 시험 전날에는 기본서를 막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틀렸던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내일 가도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왜 나왔던 선지가 그 다음날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반드시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여러 번 푸는 게 답이다. 새로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공부 잘하셨던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수능 잘 보는 방법이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평가원 기출문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그냥 그게 답이거든요. 그게 치트키인데 변리사 시험도 똑같아요. 딴짓 하지 마시고 그것만 계속하면 그냥 끝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별로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자꾸 이게 새로운 문제 풀고 싶은 욕구가 들어가지고 뭐 요 창작 문제도 풀어보고 저 창작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데 다 필요 없다. 기출 문제만 잘 풀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는데요. 자연과학을 공부하면 돼요. 자연과학은 양이 많으니까 그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1차 시험 공부하게 되면은 보통 강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강의고요. 아, 나는 특허법이 처음이긴 한데 남들보다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 중국 강의부터 들을래.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강의 자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중국 강의는 머리 똑똑한 사람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강의가 아니라 기본 강의 듣고 듣거나 1차 시험 한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준비할 때 들으라고 만든 게 중국 강의라서 처음부터 중국 강의 들으려고 하는 생각은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 강의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보통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가 95시간 정도 됩니다. 95시간 정도 강의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강의가 있고 그리고 중국 강의가 있고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 최신쟁점 판례 강의가 있는데 변리사 시험 공부할 거고 특허법 공부할 거면 요거랑 요거 두 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야 돼요. 일단 문제는 혼자 풀래요. 혼자 푸세요. 근데 이게 수능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막 물리학의 새로운 이론이 추가가 돼가지고 기존 내용이 바뀌어서 수능 특강이 개정이 되고 이딴 일이 없잖아요. 특허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규정에 따라서 바뀌는 법이다 보니까 1년에도 개정이 두세 번씩 이루어져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선고가 돼요. 근데 시험 범위가 시험 날 시행되고 있는 특허법 그리고 그 직전 해 12월 3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가지고 시험에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 기본 강의 보통 1월에 듣거나 아니면 뭐 3월에 듣거나 이쯤 들을 거 아니에요. 뭐 더 늦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강의는 저는 내년 강의를 1월 10일부터 찍어요. 1월 10일부터. 근데 제가 미래를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으로 얘기를 해도 1월 달까지 선고된 것만 가지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새로 선고되는 판례가 있고 기존 판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기존 판례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걔네들을 보충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강의가 시험 직전에 있는 강의에서 요거를 다 채워주고 시험 치러 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도 그렇고 특허법 요거 두 개, 민법이랑 특허법의 경우에는 최소 기본 강의 요거랑 최신쟁점 판례 강의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듣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문제를 틀려요. 요거를 안 듣고 가면.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수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는 제가 이제 1월 10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요. 30회로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되겠고 2차 강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선 제가 수강생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의도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이 손을 많이 고생시키면 안 돼요. 특히 1차 시험에서는 손을 고생시키면 안 되고 왜냐하면 봐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눈으로만 보는 공부를 해도 피곤하거든요. 2차 시험 가면은 입으로 이거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입모양으로 따라해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모양으로 따라해야 막힘없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1차 시험은 눈으로 보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OX 하루 종일 그냥 정오 판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그래서 그 공부를 좀 쉽게 하려면은 손으로 쓰는 걸 최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강의 노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필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강의 노트에 그냥 필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필기가 있긴 하겠죠. 한 1%? 아주 찔끔찔끔 하긴 하겠죠. 그런 거 제외하고는 그냥 눈으로 보는 공부로만 다 완성할 수 있게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객관식 교재입니다. 그래서 온갖 해설을 다 풍부하게 써놨고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수학과외를 아주 많이 했었는데 수학과외 할 때 막 야 이거 이렇게 풀지 마, 저렇게 풀지 마,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구어체로 이렇게 써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시다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1차 시험 이야기인데요. 1차 시험은 그래서 정오를 가리는 시험에서 문제가 이딴 식으로 나옵니다. 뭐 다음 중 뭐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그래서 뭐 특허법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뭐 진보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진보성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옳은지 틀린지 이렇게 계속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객관식 문제집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스프링 노트가 됐든 뭐 이면지가 됐든 요 종이에다가 뭐 1번 OX 5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쓰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
여기다가 곧바로 표시를 하면은 다음 볼 때 스포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백지에다가 이렇게 OX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치러지는 게 1차 시험이고, 그래서 정오를 가리는 눈으로 보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많이 범하는 오류가 저만의 교재를 만들래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는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강사가 아니잖아요. 목표가 강사가 아니잖아요. 강사여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공부니까 이게 틀린 지문인지 뭐 맞는 지문인지 요거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외워야 되는 공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되뇌일 수 있어야 그걸 막힘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그 2차 시험 스터디를 하러 가면은 거의 무슨 뭐 사이비 종교 집단 뭉쳐 있는 것처럼 서로가 그냥 뭐 허공 쳐다보면서 그냥 입 모양으로 막 뭐 따라하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2차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요거보다는 문제가 깁니다. 뭐 특허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A4 용지 2페이지 정도 채우면 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대충 5점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 2차 시험은 규격화된 답안지가 존재합니다. 그 답안지가 한 권에 20페이지가 적혀 있어요. 20페이지 그 책에다가 이 볼펜으로 답안을 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10점이면 대충 한 2페이지 정도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연인한테 편지 쓰듯이 막 이렇게 쓰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그 목차라는 걸 잡고 씁니다. 그래서 뭐 1번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 의미, 취지, 뭐 판례는 뭐 이렇게 했다. 뭐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고, 위반 시 취급은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쓰는 답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변리사 돼가지고 뭐 의견서를 쓰거나 심판 청구서를 쓰거나 답변서를 쓰거나 할 때 다 요 목차로 법률 서면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 비교를 좀 해보자면 1차 시험에서는 그래서 조문이랑 판례에 법리의 OX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는 거는 제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빨리 합격하는 법은. 근데 진짜 이건 OX만 판별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뭐 100점 받을 게 아니잖아요. 1차 시험 100점 받는다고 자네는 1차를 100점을 받았으니 2차 시험에 1점 가산점을 주겠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빨리 합격하려면은 뭐 고득점이든 아니든 80점은 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서 산재법에서 특허법에서 다 맞거나 한 개 틀리거나 요거를 보통 목표로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허 할아버지가 와도 이게 제가 그냥 풀어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했는데 틀린 지문으로 진짜 악랄한 무슨 시행규칙, 시행령 듣도 보도 못한 조문 가지고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시험에서. 그것까지 맞출 필요는 없는데 그거 틀리더라도 나머지를 다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빨리 합격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그래서 조문이랑 판례에 법리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그 조문이랑 판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이제 우리가 서술을 할 수 있어야 시험을 잘 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대전제가 결국에 산재법 강사지만 산재법을 잘 봐야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자연과학을 잘해야 1차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자연과학을. 산재법 95점을 100점으로 올리는 것보다 자연과학개론 40점에서 60점으로 끌어올리는 게 더 쉬워요. 이해 가시나요? 산재법 그 남은 한 문제를 꼭 맞춰서 100점을 받을래요. 요거보다 자연과학개론 끌어올리는 게 훨씬 쉽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 과목도 버리면 안 돼요. 다 해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베이스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은데 베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로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베이스가 있냐 없냐가 뭐가 기준이냐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 한빛변리사 학원 홈페이지에 자료실 보면 기출문제 있거든요. 기출문제에서 올해 2월에 시행됐던 변리사 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문제가 물화생지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0문제 풀었을 때 한
네다섯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베이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별을 해보시고, 왜냐하면은 물화생지를 모든 과목을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모든 강의를 객관식 문제를 다 풀고, 그러니까 강의를 다 듣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뭐 학원은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강의 듣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지는 마시고 베이스가 있으면 객관식 문제집부터 풀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집부터. 화학과고 내가 학점이 막 4점 몇이고 난리가 났는데 화학 기본 강의부터 들을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이스가 없으면 기본 강의부터 듣는 게 맞습니다. 베이스가 없으면.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그 자연과학 중에 지구과학 있잖아요. 지구과학은 뭐 정확히 전 파악은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베이스가 없을 거거든요. 그 지원 지투 잘했다고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변리사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건 돌멩이 이름 막 이런 거 싹 다 외워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이 베이스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반드시 기본 강의부터 해가지고 해서 가성비가 얘가 제일 좋아요. 얘가 물리랑 화학은 진짜 극악의 난이도로 나오면 화학 전공자인데도 막 못 풀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구과학은 공부를 하면은 한 개 정도 틀리거나 다 맞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에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공부를 하면 점수를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아니에요. 지구과학은 생 암기예요. 이 돌멩이 이름 외워야 된다니까요. 뭐 조선 누충군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막 층 이름 막 외워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외우면 어차피 시험 전에 까먹으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하반기 가서 암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물화생지 중에 과목 한 개 정도는 민법이랑 같이 하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 종일 민법 공부하면은 되게 그 인생이 그 재미없고 좀 슬퍼지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다가 게임을 잠깐 하면은 되게 재미가 있듯이 이제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밥 먹고 잠깐 엄마 몰래 물리 공부 좀 해야겠다. 그래서 물리 공부를 한두 시간 정도 하면은 또 약간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요거 QR 코드 찍으시면 저랑 이제 1대1 채팅하는 방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 질문 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제 좀 그러면은 요거를 카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주시면 제가 질문 답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리사가 이제 업무를 하는 곳이 보통 특허 사무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특허 사무소는 개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허 사무소, 그리고 뭐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허 법인, 뭐 아니면 법무법인, 이렇게 이제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 고객층이 해외 고객인 사무소를 가면 인커밍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커밍 업무하는 사무소랑 아웃고잉 업무하는 사무소랑 보통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커밍 위주로만 하는 사무소에 그냥 취직을 하시면 되고, 아웃고잉 하고 싶으면 아웃고잉 하는 사무소에 보통 취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변리사들 중에서도 인커밍이랑 아웃고잉을 둘 다 하는 변리사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한쪽으로 보통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컴이나 아웃고잉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은 첫 근무지 내진 두 번째 근무지가 되는 특허 사무소에서 보통 그게 다 결정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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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리사 시험 2차 시험 발표가 11월에 나요. 11월에. 너무 좋겠죠? 합격하면. 변리사 시험 발표가 11월에 합격 발표가 납니다. 합격하면 되게 좋아요. 합격을 하면은 그 12월 말 한 1월 초에 연수원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대전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집합연수를 들어야 돼요. 집합연수를 듣는데 그게 보통 학기 전에 끝나요. 학기 전에. 학기 2월 말 정도에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 집합연수를 듣고 다시 학업에 복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다음 해의 연수를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 연수를 보통 곧바로 듣는 경우가 거의 99%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1년 뒤늦게 이제 다음 차수랑
연수를 같이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취직을 하셔도 되는 이제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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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통 그렇습니다. 뭐 식물신품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또 화학 바이오 쪽 하시는 변리사님들이 많이 하시고요. 배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쪽에서도 반도체 분야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배치 설계권 업무를 많이 하십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2차 시험에 선택 과목이 19개인가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별게 다 있는데 그 보통 최근 트렌드는 디자인 보호법이랑 저작권법 요거 두 개를 선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요거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80%가 넘게 요거 두 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거 두 개를 많이 하고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어 공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화학과가 유기화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법이랑 저작권법을 주로 담당을 그 시험을 많이 치는 게 이제 요새 트렌드입니다. 패스하기가 되게 쉬워져 가지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네. 네. 변리사 AI 직업 전망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은 AI를 실무에서 좀 써요. 변리사도 좀 쓰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 업무에 100% 활용하는 게 불가능한 게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그 비밀 유지 의무가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랑 주고받은 기술 내용 아무데 발설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곳에 업로드를 하면 그게 사실 외부 서버로 나가는 거라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그 불법성을 띌 수가 있어서 100% AI를 쓸 수는 일단 없고요. 그리고 AI를 쓰더라도 근데 물론 뭐 한 20년,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완전 초지능이 등장하면은 뭐 직업이 뭐 온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화이트 칼라 업무 중에서는 제일 늦게 사라질 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지금 변리사가 다 검수를 해야 되고 지금 AI를 되게 제한적으로밖에 못 쓰는 이유가 그 특허 기술 분야가 엄청나게 넓은데 그걸 다 커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변리사 개인마다 맞춰서 그걸 다 써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 스타트업들 중에서 변리사 업무 AI로 대체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했는데 대부분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거를 검수하는 데 드는 시간이 직접 쓰는 시간이랑 거의 맞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AI에 의해서 조금씩 대체되고는 있는데 직업들 중에선 제일 마지막에 대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변호사가 변리사 실무 연수를 받으면 변리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는 변리사님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특허법이 되게 어려워요. 법이 되게 어려워요. 법 자체가 되게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1, 2차 시험 합격할 정도 난이도에 통과를 해야 실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실무 연수 받는다고 특허 실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지식을 갖추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변리사 연수를 받아서 변리사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특허 사무소에서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변리사 업무 되게 특수성이 커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법으로 이제 가능은 한데 유명무실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예, 기본 강의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저도 진짜 화학이랑 생물 진짜 답이 없었거든요. 답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그 고교 과정부터 해서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거부터 다 하면은 한 3년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여기 학원의 기본 강의부터 듣기 시작해도 내용을 다 그거부터 다 커버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 학원 강의를 듣는 게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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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자격이 있는지를 봅니다. 변리사가 되면은 일단 뭐 취업 자체는 다 돼요. 취업 자체는 다 되고 그 중에서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가려면 뭐가 더 중요하냐의 관점에서 물어본다면 전공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전공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보통 이제 공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공대가 보통 뭐 전화기 이렇게 크게 나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니까 당연히 전자 쪽이 제일 취업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쪽, 그 다음에 화학 바이오 이렇게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학점도 뭐 학점이 내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로펌에 가고 싶어 하면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덜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당신 말 믿고 학점 던졌는데 떨어졌는데 할 수 있으니까 덜 중요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학점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잘 살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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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시면 좋겠죠. 뭐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이 컴퓨터라는 이렇게 그 압도적인 그 분야의 전공을 가지고 계신데 굳이 복수 전공을 하시기보다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복수 전공할 그 돈과 시간과 체력을 통해서 뭐 해외 여행을 좀 오래 가신다든지 이렇게 좀 인생을 즐기시면 더 이제 따뜻하게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학 바이오 쪽은 석사 임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석사 이게 그러니까 그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뭔가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학위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알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기계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에 없는 AI 기술을 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혼자서 AI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석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술 내용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경우에는 석사 가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석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석사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게 석사 하면은 되게 좁은 범위를 깊게 공부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자. 그 학사 때 바퀴벌레 공부했다가 석사 때 바퀴벌레 앞다리 공부했다가 박사 때 앞다리 붙어 있는 털 한 쪼가리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석사 공부를 해도 나중에 그 내가 석사 공부한 전공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업무에. 그래서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실무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위가 그걸 증명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움은 되겠죠. 화학 바이오 쪽은 도움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는데 이게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좀 시험이 많이 어려울까요? 죄송합니다. 나이요? 아니요, 그 나이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나이는 취업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1, 2등 하는 펌에 가고 싶다 하면 나이가 작용을 하겠죠. 당연히 어린 사람 뽑고 싶으니까. 하지만 그걸 제외한다라고 치면은 나이가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너무 어리면은 발명자 상담을 갔는데 너무 어린 사람이 상담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이는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신 상태에서 합격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전자 쪽이 파이가 좀 많이 크다고 들었는데 네네. 뭐 AI나 이런 게 생기면서 좀 파이가 달라졌나? 네. 그리고 네. 파이가 네. 중요하다고 들었었는데 네. 굳이 뭐 전자 관련 파이가 없어도 네. 파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도 전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자에 속해. 만약에 의류 환경학과예요. 제가 본 전공이 제가 원래 실내 건축학과였거든요. 대학교 입학할 때 실내 건축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기계 일을 하고 싶어. 그럼 기계공학과로 전과하면 좋죠. 근데 이미 전공이 컴퓨터예요. 근데 전자일을 하고 싶어서 전자과 복전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미 컴퓨터라는 넓게 보면 전자 범주에 속하는 전공을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복수 전공하면 이제 당연히 좋겠지만 왜 사실 최근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업무를 하고 싶으시면은 전자과 가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는데 그 꼭 반도체 업무가 아니고 다른 뭐 전자에는 뭐 전자장치 발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은 AI 쪽이나 그런 거는 다 이제 컴퓨터 졸업하고도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전자과를 가는 것보다 컴퓨터가 있는 게 더 좋게 보는 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전자 쪽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이 전자 쪽 연봉이 조금 더 높고요. 근데 크게 차이 나진 않았어요. 연봉에서 초봉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날까요? 그 정도만 차이가 나고 그거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자가 조금 높고 나머지 뭐 기계랑 화학 바이오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석사를 하고 싶으면 따시면 됩니다. 하고 싶으면 따시면 되는데 석사를 안 따고 취업하는 거, 석사를 따고 취업하는 거 연봉 차이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다만 학비만큼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네, 학비 차이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뭐 합격을 하셨는데 만약에 석사가 학사 상태에서 합격을 했는데 화학 바이오니까 석사 따고 취업을 해야겠어요. 이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미 석사를 했는데 변리사 시험에 공부를 했어요. 그럼 석사인 채로 변리사가 되겠죠. 근데 학사예요. 변리사가 됐어요. 이제 석사를 따고 변리사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경우는 전 이제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제가 기계나 화학 쪽 전공은 아닌데 추후에 변리사가 됐을 때 이제 선택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 지인 중에 그 재료공학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재료공학과 전자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 부여가 돼요. 근데 완전 새로운 기술인 거는 이 세상에 대부분 없고 다 기존 기술을 잘 조합을 해서 만든 게 특허가 되거든요. 잘 조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업무에는 일단 큰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완전 문과 쪽 계열이다라고 하면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죠. 아니면은 아예 상표 업무나 디자인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트시는데 기본적으로 공대나 이과대나 아니면 이런 자연 계열로 공부를 이미 수능을 보셨으면은 기본적인 물화생지 감은 있어서 다 따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하는데 뭐 불가능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신소재를 나왔는데 전자과로 지원을 하면 돼요, 회사를. 네, 그냥 전자일을 할래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요거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맨날 그 야근을 해가지고 밤에 몰아서 보거나 다음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고 씹은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어떻게 답변할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까지 한승준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